노인네 하나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지. 조금만 더 참아. 노인네 하나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지. 그날 제가 우연히 엿들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아파트 베란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순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저를 단지 노인네라고 부르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참아. 곧 아파트명에 이전할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를 사랑한다던 사람이,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해주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노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대 중반 박철수,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노후를 꿈꿨던 한 남자가 어떻게 치밀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될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나 통쾌한 반격을 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3년 전 가을,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순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를 잃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빈집에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쓸쓸함은 여전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박정숙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며칠 전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고 TV를 켜도 옆에서 함께 볼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 6시만 되면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텅 빈 거실만 있을 뿐이었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으니 자주 올 수도 없었어요. 큰딸 미니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고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가끔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외로움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미니가 전화로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쁜 딸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너 일 있으면 오지 마. 아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의 권유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노인이 말했죠. 박 선생, 집에만 있지 말고 경로당 좀 나와요.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건강에도 좋아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말이라도 할 사람은 있을 테니까요.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만 해도 어색했습니다. 다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들이라 저는 새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르신들은 화투를 치거나 장기를 두거나 모여서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저기 새로 오신 분이네. 어서 오세요. 한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박 선생, 여기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저도 점차 그곳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갔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 나가게 됐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경로당에 있는 게 덜 외로웠거든요. 그렇게 경로당을 다닌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자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경로당에 갔는데 처음 보는 여성분이 계시더군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환한 미소까지. 경로당 한쪽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눈길이 갔습니다. 아내 정수기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뭔가 편안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순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상냥했죠. 저는 조금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이 경로당 분위기가 참 좋네요. 어르신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저도 자주 나와야겠어요. 네, 자주 나오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나 됐는지, 자녀들은 몇 명인지,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분을 잃으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남편을 잃어봐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순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다고 했어요. 암이었다고 하더군요. 자식은 없고 그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지더라고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요. 철수 씨도 그러시죠? 순자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옆에 아무도 없으니 너무 허전해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경로당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도 봐야 좀 낫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경로당에 나갈 때마다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순자는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근처 공원을 산책도 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저기 은행나무 단풍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그러게요. 가을이 참 아름답네요. 철수 씨랑 이렇게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혼자 걸으면 쓸쓸한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순자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순자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아쉬움도 모두 이해해 주었죠. 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가족들이 철수 씨 같은 분을 둬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봐도 철수 씨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수기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순자가 집에 초대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감자탕을 좀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성분의 집에 간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순자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야겠네요.
에이, 그냥 오세요. 뭘 그런 걸 챙기세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순자의 집은 저희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방 2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여기 제 보금자리예요. 작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깨끗하게 잘 사시네요. 감자탕 다 됐어요. 앉으세요. 감자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수기가 끓여주던 감자탕 맛이 났어요. 고추장 양념이 딱 맞았고 감자도 푹 익었고 돼지고기도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네요.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입에 맞으셔서 많이 드세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나 싶었어요.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씨, 혼자 사시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충 먹어요. 간단하게 라면 끓이거나 김밥 사 먹거나 그래요. 그럼 안 돼요. 나이 드시면 제대로 먹어야 건강하시죠. 제가 가끔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 씨도 바쁘실 텐데. 뭐가 바빠요? 저는 시간 많아요. 반찬 만드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날 이후로 순자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조림까지 정수기가 해주던 음식들이었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별 말씀을요.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면 저도 기뻐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순자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고요. 주변 어르신들도 저희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박 선생, 이 선생하고 보기 좋네요. 나이 들어서 짝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에이 뭐. 나이 들어서 외로운데 좋은 분 만나면 같이 사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순자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건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구름도 예뻤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이렇게 외롭게 살지 말고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순자 씨,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근데 철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외롭지 않게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순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고 정숙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밤마다 정숙이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당신은 이해해 줄 거지? 하지만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순자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큰딸 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니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아빠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랑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인데 이순자라고 해. 나랑 비슷한 처지야.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분이거든. 아버지,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알아봤어.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아버지, 요즘 노인 대상 결혼 사기도 많다던데요.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준호에게 전화했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버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하세요? 6개월 됐어. 충분히 알아봤어. 6개월은 짧아요.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자식들을 설득했죠. 아빠도 이제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 너희들도 각자 바쁘잖아. 아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나 혼자 늙어가는 건 너무 쓸쓸해. 결국 미니와 준호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꼭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근데 그 사람 꼭 한번 만나봐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 만나봐. 너희들도 만나보면 좋은 사람인 걸 알 거야. 순자를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말에 제 집으로 미니와 준호를 불렀어요. 순자는 그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그리고 제 집에 일찍 와서 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잡채랑 전 좀 만들어 왔어요. 자녀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순자 씨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미안하네요. 미니와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현관에서부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큰딸 미니예요. 안녕하세요. 아들 준호입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미니 씨, 준호 씨, 저는 어머니를 대신할 순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다만 아버님이 외로워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아파서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니와 준호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말에 조금은 마음을 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드릴게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니가 따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조심하세요. 재산 문제 같은 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아빠가 뭘 모르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간소하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구청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까운 식당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순자는 제 아파트로 들어왔고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는 집안일도 잘하고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주었죠. 병원 갈 때도 함께 따라와 주었고 TV를 볼 때도 옆에 앉아서 함께 봐주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팔짱도 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해 보였을 거예요. 정수기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여보,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무거나 좋아요. 순자 씨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이 다가오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순자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집안일도 잘하고 저를 잘 챙기던 순자였는데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침 식사도 대충 차리고 청소도 예전만큼 꼼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에 된장찌개 좀 끓여줄 수 있어? 에휴, 매일 찌개만 먹으면 어떡해요. 그냥 빵이랑 우유 드세요. 간편하잖아요. 예전엔 제가 원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귀찮다는 투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따뜻한 걸 먹어야. 아침부터 불 켜고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좀 이해해줘요. 순자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어요. 뭔가 짜증이 섞여 있었고 저를 배려하는 마음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순자가 점점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TV를 보고 있는데 순자가 불쑥 물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돼요? 글쎄, 5억 정도 되려나? 왜?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 TV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긴 하지. 며칠 후엔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여보, 은행 예금은 얼마나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우리 부부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알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순자의 태도가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라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억 정도 있을 거야. 2억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순자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족스러운 듯한, 그러면서도 뭔가 더 욕심이 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본격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명의가 여보 이름으로만 되어 있네요. 우리 부부인데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명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여보, 그건 좀. 왜요? 우리 부부인데 뭐가 문제예요? 혹시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나중은 또 언제예요? 당신도 나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걱정 마. 당신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재산 노리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의라도 공동으로 해야 제 입지가 생기는 거예요. 순자는 계속 우겨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대로 둡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이해해줘요. 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면 어쩔 수 없죠. 순자는 인상을 쓰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함께 TV를 봐도 예전처럼 옆에 앉지 않고 식사 시간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같이 밥 먹어요. 저 배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처럼 다시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명절이 다가와서 미니와 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을 보니 반가웠어요. 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준호는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이 안겨왔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미니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미니야, 준호야,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갑작스러운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니와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손주들도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인데 아줌마라고 부르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라고 불러줘. 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저희가 이미 40대인데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해요. 죄송하지만 어색하긴 뭐가 어색해?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니네 아버지 재혼한 거 못마땅한 거지? 새엄마 모시기 싫은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게 아니에요, 아줌마. 저희도 아버지 행복하시면 좋죠. 근데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라는 건.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난 알아. 니네가 나 때문에 재산 못 물려받을까봐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나를 경계하는 거 다 보여. 아줌마, 오해예요. 저희는 오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명절에 와서도 제대로 된 인사도 안 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무서워서 미니 뒤로 숨었어요. 저는 황급히 중재에 나섰죠. 여보,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오늘은 명절인데 이러지 말자. 강요요? 제가 뭘 강요했다고 그래요?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맨날 자식들 편만 드네요. 저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도 저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순자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미니와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조심히 들어가. 미니가 나가면서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아줌마 뭔가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 모르세요?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인데 새엄마 소리도 못 듣게 해요? 여보, 아이들 입장도 생각해봐.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당신 집에 얹혀 사는 식모예요? 아니면 간병인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순자는 처음 봤어요. 결혼 전에 다정하고 이해심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면 재산도 같이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아파트 명의 하나 안 바꿔주잖아요. 저를 못 믿는 거죠? 그건 인정하세요. 당신도 자식들도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재산만 노리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날 밤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잤습니다. 순자는 등을 돌리고 누웠고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순자를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순자는 이미 방에서 나와 있지 않았고 저녁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봐도 각자 다른 채널을 보고 싶어 했어요. 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줌마랑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부부 사이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버지,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처음부터 재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한테 엄마라고 부르라는 것도 그렇고, 미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순자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나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순자가 제 서류들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아, 깜짝이야. 여보,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려고. 서류 뒤지는 게 청소야? 책상 위에 통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증권 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청소하려다가 그냥 좀 봤어요. 뭐 숨길 게 있어요? 순자의 태도가 점점 뻔뻔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다정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보, 내 허락 없이 서류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인데 뭐가 문제예요? 당신은 저를 정말 못 믿는 거네요. 순자는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재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금 통장, 부동산 서류, 보험 증권 등이 들어있는 서랍이었는데 순자가 다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고 어떤 서류는 복사한 듯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왜 내 서류를 몰래 뒤지는 거지? 대체 뭘 찾으려고? 혹시 정말 재산이 목적인가?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를 믿고 싶었거든요. 제가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순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경로당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고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순자와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 때 순자가 집에 두고 간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순자의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김철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그냥 뒀는데 전화가 끊기고 다시 울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는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도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도 남자 이름인데. 김철호. 남자 이름인데. 순자가 아는 남자가 누가 있지? 혹시 친척? 아니면 옛날 친구?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전화를 받을 순 없어서 그냥 뒀어요. 1시간쯤 지나서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새로 한 것 같았고 웬일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입가에 미소도 띄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그런데 여보, 김철호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더라고. 여러 번.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입술도 약간 떨렸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왜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해? 급한 일인가 봐.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순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순자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들킬 뻔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수상한 대화였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하고 있었죠. 저는 슬그머니 베란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베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순자는 밖을 바라보며 통화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될 거야. 아파트 명의만 바꾸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명의?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감탱이가 자꾸 의심해서 힘들어. 근데 곧 설득할 거야. 영감탱이? 설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만나자. 빨리 마무리 짓자고. 순자가 통화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아서 저는 급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베란다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걸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여보, 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쉬어. 순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바꾼다고? 영감탱이라고? 대체 순자는 누구와 통화한 거지? 김철호라는 그 남자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나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순자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어떤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요. 제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순자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죠. 연인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순자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남자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분명히 본 거였습니다. 저 남자가 김철호인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친밀한 사이였나?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순자가 저를 보면 안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와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순자는 대체 누구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저 남자는 뭐지? 그날 밤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또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조용히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여보, 저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순자가 나간 후 저도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순자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순자가 내린 곳은 우리 동네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어요. 주택가였습니다. 순자는 한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나타난 사람은 며칠 전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순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순자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빌라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빌라 우편함을 보니 302호 김철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그 남자가 김철호였던 거예요. 1시간쯤 기다렸지만 순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와 김철호는 대체 무슨 관계지?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연인처럼 보였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밤 9시쯤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늦었네.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김철호를 만난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순자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순자의 휴대폰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제 의심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던 거죠. 카카오톡을 열자 김철호와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야, 조금만 더 참아. 곧 아파트명에 이전할 거야. 그 영감탱이 의심은 안 해? 괜찮아. 완전히 내 손에 들어왔어. 나 믿고 기다려. 빨리 끝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혼한 척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혼한 척? 그럼 순자는 아직 결혼한 상태라는 건가요? 저와의 결혼은 주문이었단 말인가요? 스크롤을 내려 더 많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노인네가 나한테 공동명의 하자고 했어? 안 했어. 아직도 의심하는 것 같아. 자식들이 뭐라 했나 봐. 에휴, 답답하네. 그냥 강하게 나가. 자식들 면전에서 싸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줄 거야. 알았어. 다음 명절 때 한번 해볼게. 그래. 노인네 하나 구슬리는 거 일도 아니잖아. 우리 이번엔 제대로 한 건 건지자. 메시지는 더 있었습니다. 순자와 김철호가 저를 어떻게 속일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치밀하게 계획한 내용들이었어요. 박철수 명의로 된 아파트가 5억이라더라.
거기다 예금도 2억 있고. 대박이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건지는 거네. 그러게. 명의만 바꾸면 바로 팔아치우고 돈 나누자. 그럼 우리 그 돈으로 제주도 가서 살까? 거기 가면 아무도 모르잖아. 좋아. 빨리 끝내자. 더 끔찍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메시지 중에는 이전에 속였던 다른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번엔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말자. 박철수는 돈이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 지난번 김영감은 너무 빨리 들켰잖아. 이번엔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번엔 자식들도 조심해야 돼. 지난번에 자식들 때문에 실패한 거 잊지 마. 알았어. 자식들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서 확실하게 내 입지를 만들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였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 거야?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이런 사기꾼한테 속다니.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자가 곧 나올 거예요. 저는 급히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자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이용하려는 사기꾼이었다니. 새벽까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증거를 더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김철호도 제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모르게 하면서요. 저는 4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중소기업을 일궈낸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때론 배신도 당했습니다.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적도 있었고 거래처가 부도를 내서 큰 손해를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웠죠. 위기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바로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순자의 휴대폰에 있는 김철호와의 메시지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해서 저장했어요. 순자가 샤워하는 시간, 외출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들, 특히 제 재산을 노린다는 내용, 이전에 다른 노인들을 속였다는 내용, 그리고 이혼한 척한다는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또한 순자가 김철호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뒤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만남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빌라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일주일 동안 5번이나 만났더군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들이 모두 김철호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순자의 신분을 조사했습니다. 예전에 사업할 때 알던 후배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실장,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줘야겠어. 물론이죠. 누구 조회하시려고요? 이순자라는 사람인데. 조심스럽게 해줘.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순자는 김철호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혼인관계가 유효했습니다. 즉, 저와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인 중혼이었던 거죠.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봤는데 이순자 씨와 김철호 씨의 혼인신고는 1995년에 됐고 이혼신고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법적으로 부부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장님과의 혼인신고는 중혼이라 무효예요.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순자 씨와 김철호 씨는 이미 다른 노인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친 전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김 실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2019년에 부산의 이모 씨 70대 남성을 상대로 재혼 사기를 쳤습니다.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꾼 후 팔아치웠어요. 피해액 3억 원. 그럼 신고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창피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합의로 끝났어요. 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또 있어? 2020년에 대구의 박모 씨, 순자 씨와 재혼한 후 예금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것도 신고 없이 끝났고요. 세 번째는 2021년에 서울의 최모 씨. 이번엔 자녀들이 의심해서 중간에 발각됐습니다. 피해액은 없었지만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다면 저도 그들처럼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김 실장,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 당연하죠. 중혼죄에 사기죄까지. 증거만 확실하면 실형 받을 겁니다. 알았어. 자세한 조사 고맙네. 이 일은 비밀로 해줘. 물론입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다음 단계로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죠. 박 사장님, 일단 중혼이 확실하다면 그것만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재산을 편취하려 한 의도가 명확하니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사장님이 확보한 증거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 일단 추가 증거를 좀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순자 씨가 직접적으로 재산 이전을 요구하는 장면이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더 확실해요. 녹음? 네. 순자 씨가 사장님께 아파트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대화를 녹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집이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가 김철호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거예요. 철호야, 이제 타이밍 맞춰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박철수가 요즘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자꾸 쳐다보고 내 행동을 살피는 느낌이야. 그럼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네. 아파트 명의 이전은 언제 할 건데? 다음 주쯤 법무사 예약해놓고 데리고 갈 거야. 어차피 노인네가 뭘 알겠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좋아. 그럼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명예 이전되면 바로 아파트 팔아버리자. 부동산도 알아봐놨어. 얼마에 팔 수 있대? 시세가 5억인데 금매로 내놓으면 4억 7천은 받을 수 있대. 그것만 해도 우리 둘이 나눠 가지면 2억씩이잖아. 와, 대박. 이번에 진짜 대박 치는 거네. 그러게.
빨리 끝내고 우리 제주도 가자. 거기 가서 조용히 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저는 미니에게도 조용히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화로는 위험할 것 같아서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주말에 미니가 집 근처 카페로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미니는 서류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너무 속상해서 어떡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미니야, 울지 마. 아빠가 제대로 처리할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런 사기꾼들을. 조금만 기다려. 순자가 직접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 그래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 아직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계획을 믿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준호한테도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준호한테도 말할 거야. 너희 둘이 알고 있으면 든든하지. 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죠. 그 기회는 2주 후에 왔습니다. 순자가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꿔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당신도 나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부니까 공동 명의가 맞죠? 순자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사 알아봤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처리할 수 있대요. 그날 같이 가요.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우리 부부인데 그리고 당신도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잖아요. 알았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가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기뻐요.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디데이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사장님, 화요일 당일에 저와 경찰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사장님은 순자 씨를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네. 고맙네, 김 변호사.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부터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는 게 그렇게 기쁜가 봐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보, 빨리 준비해요. 늦으면 안 돼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저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축하도 할 겸. 그래, 그러자. 차에 타서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조수석에 앉아 기분 좋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아마 머릿속으로 앞으로 빼앗을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겠죠. 여보, 명예 이전하고 나면 저도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제가 차를 몬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차가 낯선 방향으로 향하자 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길이 이상한데요? 법무사 사무실이 이쪽이에요? 아, 잠깐 들를 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약속 시간 있잖아요. 늦으면 안 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순자가 점점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세운 곳은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왜 경찰서에 온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시동을 끄고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 아니 이순자 씨.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요.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철호 씨와의 메시지 전부 봤습니다. 아파트명에 이전하고 팔아치우려던 계획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순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김철호 씨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혼인관계 증명서, 당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당신이 김철호 씨 집을 드나든 사진들,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부터? 당신이 김철호한테 전화 온 거 보고 숨기려던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그 후로 계속 지켜봤죠.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 빌라에 드나드는 것도 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리고 당신들이 다른 노인분들한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쳤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부산의 이 씨, 대구의 박 씨, 서울의 최 씨, 아파트를 빼앗긴 분, 예금을 날린 분들, 그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봤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변호사도 대동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중혼죄와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니와 준호도 와 있었어요. 아버지, 미니가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미니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미니야, 저는 아줌마 아니 이순자 씨, 저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외로운 노인 속여서 돈 뜯어내려고? 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순자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이순자 씨, 박철수 씨와 결혼할 당시 김철호 씨와의 혼인관계가 유효했습니까? 네. 그럼 박철수 씨와의 결혼은 중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박철수 씨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으려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팔아서 돈을 나누려고 했어요. 김철호 씨와요? 네. 경찰은 즉시 김철호를 소환했습니다. 김철호도 곧 경찰서로 왔어요. 순자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순자,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다 털어놔? 증거가 다 있대요. 어쩔 수 없었어요. 김철호는 경찰 조사에서도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부부가 재산 공유하는 게 뭐가 나빠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김철호 씨, 이순자 씨와의 혼인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이순자 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박철수 씨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순자 씨와 공모했습니까? 증거들이 계속 제시되자 김철호도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순자와 김철호는 지난 5년간 6명의 노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어요. 그중 3명은 실제로 재산을 빼앗겼고 나머지 3명은 중간에 발각되어 실패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그 3번째 실패 케이스였던 거죠. 다행히 저는 일찍 눈치챘고 제대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뤘어요. 노인 대상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순자와 김철호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수 씨,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창피해서 신고하지 못하는데 사장님은 제대로 대응하셨어요. 담당 형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찾아서 도와드려야죠. 네,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 증거 덕분에 다른 사건들도 재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연락이 온 피해자도 있고요. 경찰서를 나오니 민희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혼자 이 힘든 일을 겪으시게 해서 민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덕분에 큰 교훈을 얻었어. 준호도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또 이런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 대신 자주 와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와 김철호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김철호가 주동자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 높았죠. 재판장에서 순자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을 뿐이죠.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감정은 없었으니까요. 순자와의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중혼이었으니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던 결혼이었죠. 제 재산은 한 푼도 손실 없이 모두 지켜낼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민희와 준호가 정말 자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서 안부를 물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한데? 뭐 때문에 칭찬받았어? 숙제를 제일 잘했대요. 역시 할아버지 손주가 똑똑하지. 손주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희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방도 넓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고맙다, 민희야. 하지만 아빠는 이 집이 편해. 내 엄마랑 40년 살았던 집이잖아. 여기가 좋아.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2~3번은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줘.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해. 저는 이제 혼자인 게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박 선생,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순자 씨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젠 다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젠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외로움 때문에 다시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제보 덕분에 순자와 김철호에게 사기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냈다고요. 그분들도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부산의 이 씨는 아파트는 못 찾았지만 순자와 김철호가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돌려받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니까요.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혼재혼, 나쁜 건 아니에요. 외로운 노년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세요. 어디 출신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공식 서류도 확인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세요. 최소한 1년은 교제 기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저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저처럼 고집 부리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 걱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재산 문제도 조심하세요.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통장을 맡기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도 그런 걸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미니와 준호, 그리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손주들이 놀러와서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가끔 미니가 반찬을 만들어 가져오고 준호는 주말에 차로 드라이브를 데려가 줍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함께 있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였어요. 외로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일찍 진실을 알아차렸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미니가 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온대요. 저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러 마트에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겠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